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중학사회 강습입니다. 오늘부터는 중학교 3학년 사회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단어를 학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이라는 것,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 이렇게 나누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단어를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 영역으로서의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역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공간이죠. 그리고 또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민족의 생활 터전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림으로 영역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는 땅을 말합니다. 땅을 우리는 영토로 하고 바다를 우리는 영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어디까지 바다를 우리 영해라고 하느냐? 바로 국제법상 약 12해리를 우리는 영해로 봅니다. 자, 바다의 거리 단위는 해리죠. 우리 육지의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미터를 씁니다만은 바다는 해리를 쓰죠. 그래서 1해리가 약 1.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해리 하면은 약 22km 정도 되죠. 그래서 육지로부터 약 22km, 즉 12해리의 그 바다를 우리는 영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디까지가 우리 영역이냐? 자, 이 하늘은 이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와 영해의 하늘, 즉 영토와 영해까지의 이 하늘을 우리는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다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로부터 약 200해리, 자, 200해리 하면 약 370km 정도 됩니다. 자, 이 200해리인데 여기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라는 바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고, 또 이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지역을 우리는 공해라고 합니다. 공해. 그래서 우리 영역에 들어가는 이 범위는 영공, 영토, 영해 요 세 가지가 영역에 들어가고 공해라든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면은 영토는 섬을 포함하는 육지를 우리가 영토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바다,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영해라고 합니다. 국제법상 12해리까지 우리가 영해로 봅니다.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의미한다 했죠. 즉 하늘이죠. 그죠? 그래서 영공은 어느까지 하늘이 우리 영공이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우리는 대기권까지를 우리 영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죠. EEG라고 하는데 해안으로부터 약 200해리에 있는 수역을 우리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주변에 있는 자원개발연안국의 독점권 인정이다. 즉 자원개발에 대한 이 독점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와서 해양 자원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 선박은 통과가 가능합니다. 선박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 수역, 공해 뭐 이런 용어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 영해, 영공이 이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 공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한 국가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학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도가 바로 한반도죠. 우리의 땅입니다. 육지죠.
물론 여기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3,000여 개의 섬이 있죠. 그 섬은 여기에 다 표현하지 못하고 뭐 몇 개 제주도와 남한에 있는 섬 몇 가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영토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그 면적은 남한은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헝가리와 영토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그러면은 이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은 약 23만 킬로 평방제곱미터입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영토가 조금 더 넓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남한 면적과 유사한 국가 포르투갈, 헝가리, 한반도 전체 면적과 유사한 국가 영국과 뉴질랜드라 이런 나라와 비슷하다.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의 모양을 보면은 물론 뭐 영토 면적은 좀 작을 수 있지만은 이 모양은 남북으로 길게 나타나 있죠. 그죠? 동서거리보다는 남북으로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 길이는 이 제주도에서 저 도만강 북쪽 끝까지가 우리나라의 길이는 약 뭐 한 1,000k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우리가 이 길이가 좀 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면은 위도차가 많다는 거죠. 위도 차이가 좀 크다는 거는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남북으로 길어가지고 남부지방하고 북부지방하고 기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또 이 모양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이 영토도 지금 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서남해안에 이 갯벌이 넓게 분포합니다. 그죠? 이 갯벌을 우리는 메우면 어떻게 돼요? 갯벌을 흙으로 메우는 걸 이건 간척 사업이라 하죠. 이렇게 간척 사업 하면은 어디 됩니까? 이게 육지로 이제 변화되죠. 그럼 육지로 변화되면은 우리 영토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토는 지금 조금 옛날보다는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이 9.8만 정도 됐습니다. 9.8만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영토가 조금 넓어져서 지금은 10만이 넘게 됐다. 그래서 요즘은 1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영역 중에서 영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해는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설명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영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에 보면은 영해의 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해리 아까 했죠. 그죠? 그래서 영해는 일반적으로 12해리를 우리는 영해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삼면이 바다죠. 그래서 삼면이 바다고 섬이 많고 이래서 영해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우선 영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인근 바다, 즉 해역을 영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10해리 한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 단 대한해협은 3해리 적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12해리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12해리를 영해로 하지만은 대한해협은 3해리가 적용됩니다. 12해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해리, 3해리 이렇게 두 개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영해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그 협약에 보면은 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죠. 기선으로부터 12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선은 두 가지 종류로 여러분 일단 나눕니다. 통상 기선이라는 게 있고 직선 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다는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어떤 바다는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통상기선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입니다. 즉 해안선, 바닷가죠, 그죠?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인데 여러분들 해안에 가면은 또 바다가 뭡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는 이 해안선이 달라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기선은 최저조위선, 다시 말해서 바다가 밀물 때, 썰물 때, 바닷물이 썰물 빠져나갔을 때 가장 낮은 최저조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저 멀리 빠져나가는 즉 썰물 중에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12해리입니다. 그 최저조위선이 통상기선의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상기선에서부터 12해리를 적용되는 우리나라 바다는 동해안입니다. 자,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죠. 섬이 많이 없죠.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자, 지도를 봅니다. 지금 파랗게 지금 칠해져 있는 것이 바로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 보세요. 또 제주도를 또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도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거기까지를 우리는 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우리의 영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는 이 육지가 섬이 많습니다. 섬도 우리나라 영토죠. 이 섬이 많으니까, 그죠? 육지로부터, 즉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하면은 12해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또 섬, 이런 게, 그죠? 또 제외돼서 작은 섬도 하나하나 막 통상기선 기준으로 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연결합니다. 자, 그림에 빨간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빨간 점이 우리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도 우리 영토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연결합니다. 그럼 이런 선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직선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 이걸 우리는 직선기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자, 붉은 점 되어 있죠.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 안쪽 바다를 우리 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섬이 많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 영해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해를 설정하는 그 기준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습니다. 통상기선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걸 말하고, 직선기선은 섬이 많은 이 해안 같은 경우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기준으로 12해를 적용해서 영해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섬이 많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해서 우리 영해를 정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요 부분은 다 12해리 적용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3해리를 적용하는 곳이 있다 했죠. 거기 어디라 했습니까? 그렇죠. 대한해협이죠. 그래서 대한해협 하면은 요게 요 부분이 대한해협이죠. 대한해협은 여기가 일본의 쓰시마 섬이죠. 그죠? 그래서 요 일본의 섬하고 일본 영토하고 너무나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12해리를 적용하면은 일본과 충돌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요 대한해협은 우리가 협정을 해서 직선기서입니다. 대한해협은 가장 바깥에 있는 섬, 그죠? 직선기선 3해리입니다. 그래서 통상기선 3해리 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은 직선기선 3해리를 우리의 그 영해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영역 중에 우리나라 영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공은 특별한 국제법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 제1조에 영공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고 통상적으로 대기권까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는 영공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범위는 고도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 대기까지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 우주 공간은 특정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현재로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자, 오늘날 이 영공이 좀 중요시되고 있죠. 최근 인공위성 활용, 항공교통의 발달, 이렇게 되면서 또 앞으로는 그 우주 개척,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영해와 영공보다는 덜 중요시됐던 영공이 앞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으로서, 그죠? 영공도 매우 중요시되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될 하나의 영역이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5조, 56조 보면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자,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인데 영해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영해를 제외한다는 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즉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영해를 포함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우리는 말합니다. 자,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있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우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하면은 자원 탐사, 그 다음에는 개발, 그 다음에 보전 등에 관한 연안국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자원 탐사, 개발, 보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점권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외국 선박이라든지 이런 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는 외국의 그 선박, 그 하늘에는 항공기 이런 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한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이 있죠.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자, 그 초록 색깔로 된, 그죠? 엷은 파란 색깔로 된 이 부분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역 200여를 끄다 보면은, 자, 오른쪽에 동해 쪽에는 일본과 가깝죠. 그래서 A 구역은 일본과 겹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B 같은 경우는 예를 중국과 겹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접 국가와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점적 권리는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한일 중간 수역이라 해서 일본과 여러 가지 그 협정을 체결해서 이 해역을 이용하고 있고, B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서 중국과 또 협정을 해서 이 바다를 서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그 영토 중에서 이 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도의 먼저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죠. 그래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 주소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죠. 그래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독도는 해저의 하산 폭발로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제주도 울릉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는 그 섬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의 지형은 이 화산섬이죠. 그래서 이 동도와 서도의 좀 큰 섬 두 개와 그 주변의 작은 섬, 즉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가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울진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보면은 일본 쪽에 가장 우리나라 쪽 가까운 섬이 옥기섬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가장 동쪽이 울릉도에서는 독도까지가 87km 정도 되고, 일본 옥기섬에서는 15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디 섬이 누구 거냐 이랬을 때, 옛날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데까지가 자기 나라 섬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보더라도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은 독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옥기섬에서는 독도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 영토라 하는 것을 자연환경으로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는 서기 512년 이 신라가 우상국을 복속한 이래로 우리 영토라 하는 확실한 기록이 있죠. 그래서 신라 지정왕 때 이사부라는 사람이 우상국을 정복하면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우상국은 뭐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왕조의 문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속에 있으며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로 이 세종실록 지리에도 독도가 조선 땅, 즉 보이는 거리까지가 우리 섬이라고 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본 메이지 정부 때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정관이라는 곳에서 울릉도 외 일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대한제국 때는 이 광무 4년 바로 이 고종 때를 말합니다. 칙령 제41호를 발동해 가지고 울릉도군 관할구역에 석도,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적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섬이니까 우리가 관할을 하는 이런 문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영토로 현재 관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불법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일 전쟁으로 이 일본이 이 독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 독도를 불법 자기 땅으로 편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러일 전쟁 중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불행히도 일본의 여러분들 그 나라 지배받은 적이 있죠. 그때 1905년에 이들이 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면서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해서 불법으로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 독도가 잠깐 그 일본의 관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이 패망을 했죠. 그래서 1946년에 연합군 총사령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다시 이제 일본이 불법 점령했는 것을 반환하는 이런 것으로 확인을 되었습니다. 즉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이 스캔 제677호에서 일본의 영토를 한정하는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어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으로 점령한 우리 영토를 모두 이렇게 반환하는 이런 이 각서가 있다 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또 현재 대한민국이 현재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도와 관련된 역사입니다. 자, 다음은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독도는 우선 이 주권적 가치로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군사안보적 가치로는 동해의 중심지로서 독도는 동해 지배에 필요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에 그 물고기 어종, 어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류성, 난류성의 어류들이 많아서 이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독도 주변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을 형성하고 있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해양 깊숙한 심층수, 해양 심층수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 독도 밑바닥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이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이 불타는 고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에너지원으로, 즉 석유 대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또 이 독도 바다 밑에 풍부해서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질학적 가치도 높죠. 독특한 하산섬으로 희귀한 지질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가치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우리는 생태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미생물의 천국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도 이름을 따서 이 미생물 이름을 이 독도니아 동해니스, 독도넨시스 이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생태적 가치도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독도의 가치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우리의 영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영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이걸 영역이라고 했죠. 자, 영역은 세 가지로 나누었죠. 뭐로 나누었습니까? 그렇죠. 영토, 영해, 영공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토의 범위는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했죠. 자, 면적은 남한은 약 10만 정도 된다 했죠. 포르투갈, 헝가리와 면적이 비슷하고 한반도 전체는 약 23만, 22.3만 대에서 23만 정도, 영국, 뉴질랜드와 비슷합니다. 자, 모양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기후차, 그죠? 기후차가 조금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서해안과 남해안에 갯벌이 넓게 분포하는데 이거를 메우는 걸 뭐라 했죠? 간척사업이죠. 그래서 영토의 면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하는 거. 자, 우리나라 영역 중에 영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영해입니다. 자, 영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죠. 범위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몇 해리입니까? 그렇죠. 12해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설정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해안선을 적용하는 거. 무슨 기선? 통상기선. 그렇죠.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이은 선. 그렇죠. 직선기선입니다. 자,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어느 기선을 적용하죠? 그렇죠. 통상기선, 즉 해안선이죠. 12해리. 그리고 서해와 남해는 섬이 많죠. 그래서 직선기선 10회를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해협은 일본과 너무 가까워서 몇 해리 적용? 3해리죠. 그런데 직선기선에서 3해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영공입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했죠. 수직 한계는 대기권 정도까지죠. 최근 인공위성, 항공교통, 우주개발, 이것 때문에 중요시되고 있는 영역이 영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그리고 200해리죠. 자, 여기는 영해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그렇죠. 영해를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자원탐사, 개발, 보존 등에 관해서는 연안국의 독점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이는 외국 선박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했죠. 자, 한계는 중국과 일본이 지리적 가까워 EEZ 설정한 어려움이 있다 했죠. 그죠? 자, A는 일본과 가깝죠. 한일 중간수역, B는 중국과 가깝죠.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여기는 공동으로 우리가 바다를 활용하는 곳이죠. 자, 다음 참고로 6번 보면은 최남단 마라도 남쪽에 있는 섬. 섬이 4.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파도가 좀 높게 칠 때는 바닷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잠겼다가 나타났다가 잠겼다가 나타났다가 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섬을 상당히 다르게 봤죠. 그죠?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 나타났다가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섬이 뭡니까? 그렇죠, 이어도죠, 그죠? 이어도.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인데, 그런데 이 마라도 남쪽에 보면은 약 140km 지점 보면은 이어도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4.6m 정도 높이 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도 이것도 우리의 그 영토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 태극기가 여기 꼽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어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도입니다. 자, 독도의 중요성. 자, 주권 측면에서 독도는 우리 주권의 상징이라 했죠. 그래서 군사 안보적 측면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1904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알고 독도를 불법 점령해서 러일 전쟁에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했죠. 그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또 해저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든지 해양 심층수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 했습니다. 자, 지질학 측면에서는 독특한 하산섬으로서 지질적 가치가 높고 그리고 생태적 측면에서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독도니아 동해니스, 독도넨시스라는 이름 붙은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자, 독도의 중요성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우리 신라 지정왕 이사부가 우상고를 정병하면서 우리 영토로 편입이 됐고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리 영토라는 기록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이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기록이 있고 그리고 또 대한제국 때에는 칙령 제41호를 통해 가지고 또 독도를 우리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기 영토로 편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일본이 패망하면서 1946년에 연합국 총사령관이 이 연합국 각서 스캔 제677호에 그 일본이 불법 점령한 우리나라 영토를 모두 반환하는 이런 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영토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문제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영역이라고 하죠. 자, 영역을 구성하는 세 가지는 영토, 영해, 영공이었죠. 3번 영해는 일반적으로 기선에서 얼마의 거리를 적용합니까? 12해리죠. 우리나라의 그 대한해협 같은 거는 몇 해리 적용했죠? 그래서 3해리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2해리다. 4번 우리나라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영해를 적용한 기선은 그래서 여기는 해안선이 단조롭죠. 섬이 많이 없죠. 그래서 해안선 즉 통상기선이죠. 그죠? 12해리. 자, 5번 대한해협의 경우 영해 거리 직선 기선에서 3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당연히 독도.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 문헌은 그렇죠.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 지정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점령해서 관할했다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8번 독도 해저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뭐죠? 그렇죠. 메탄 하이드레이트, 불타는 고체. 그죠?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얘기는 삶은 사람의 용기에 비례하여 넓어지거나 줄어든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지식의 범위나 여러 가지 그 지혜가 넓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는 너무 움츠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함으로써 그죠? 여러분들이 좀 더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